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고통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죠. 그럴 땐 이 책을 읽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 왜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운으로 여기는 네잎클로버는 각각의 잎마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사랑, 믿음, 소망. 그리고 남은 한 장은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읽고 마지막 잎에 당신의 이름을 적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책 같이 읽어볼까요? 후회와 자책감 놓아주기. 나를 인정하고 인생을 긍정하는 법. 아들이 10대 후반쯤에 내게 물었다. 팔에 문신을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 어떠냐는 것이다. 내 대답은 이랬다.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지. 그런데 문신한 사람 중에 대다수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더라. 몸이 늙어서 문신한 북두칠성의 국자가 숟가락이 된다거나 뱀이 지렁이가 된다던데. 우리는 키득거렸고 아들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했다. 내 말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지금까지 문신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이 지금은 좀 후회가 된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아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속뜻은 후회할 짓은 하지 마라 였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를 은폐된 권위라고 한다. 게다가 이 장에서 말하려는 바인 후회해도 괜찮아와 정확히 반대되는 신념이다. 지금 와서 보니 좀 더 성숙하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그때의 내 의식 수준에서의 최선이었음을 받아들인다.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뻔뻔함을 발휘하는 중이다.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때 싫다고 거절했다면, 그때 제대로 지랄했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기는 감정, 바로 후회다. 후회는 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과거를 되씹는 사고 과정, 즉 반추에서 나온다. 후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가? 후회를 자주 하는 편인가? 후회가 될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번 장에서는 자기 수용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후회라는 감정에 관하여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부정, 혼란, 처벌의 무한 반복.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한 조사이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소개한다. 후회 영역 순위는 다음과 같다. 교육, 경력, 연애, 자식 교육, 자아, 휴가, 경제, 가족, 건강, 친구의 순이다. 후회 영역의 1위, 2위가 교육과 경력인데 더 많이 공부했더라면, 다른 일을 택했더라면 같은 일을 평생 후회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그렇게 중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돈과 인간관계는 순위 뒤쪽으로 밀려 있고 심지어 그것들은 빠르면 몇 달, 늦어도 몇 년이면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단서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뼈저리게 하는 후회에는 일관적인 구성 요소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부정이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마음이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 동생의 사고를 막아보고자 한다거나 여자친구에게 상처 줬던 일을 없던 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문제 그 자체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하는 마음에는 그 문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빠져 있다. 두 번째 마음은 혼란스러움이다. 내가 대체 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거야? 귀신에게 홀렸는지, 뇌가 잠시 정지됐었는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다. 여기에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을 향한 공감은 없다. 후회의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처벌이다. 나는 정말 이렇게 당해도 싸 라고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것이다. 확실히 알아봤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독백을 끊임없이 뱉어내면서 자신을 문 밖에 세워둔다. 마지막으로 보속이다. 보속이란 같은 일에 강박적이고 지속해서 집중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위의 세 가지 부정, 혼란, 처벌을 무한 반복한다는 뜻이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일이 떠오르면 우리는 자동 인형처럼 똑같이 후회의 태엽을 감게 된다. 후회란 괴로운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상황을 원천 봉쇄하거나 후회하는 자신을 다시 비난하려 한다. 점점 더 괴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회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후회하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비난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 후회란 한마디로 내 탓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탓이란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성찰적인 내 탓이 아닌 순수한 자기 비난을 뜻한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정말 바보 같았어.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다니 난 진짜 안 돼. 와 같은 태도 말이다. 후회와 뗄 수 없는 감정인 자책감은 자신이 한심하고 어리석고 신중하지 못하다며 비난하는 마음이다. 정말 괴로운 일이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감을 붙들고서 앞으로도 계속 괴롭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후회로 자책할 때 벌어지는 일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자기 비난을 끊어내기 위해서다. 발전을 도모하는 반성이나 의식 성장을 도와주는 자아 성찰은 자기 비난과 다르다. 자기 비난은 순전히 자신을 향한 삿대질이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자기 비난은 눈꽃만큼도 도움이 안 된다. 자신은 그렇게 뻔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자기 비난을 붙들고 있지 마라.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혹독하게 비난받는 내면의 아픔을 느껴보라. 그 내면의 신음을 들어보라. 내가 나에게 들이대는 손가락질과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는 스스로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자기 비난을 거두는 일이 양심적으로 찝찝한가? 사실 그 양심도 난 그렇게 나쁜 인간이 아니야
라는 외침인 것을 아는가. 대신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던 거구나. 욕먹을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웠던 거구나. 나는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상처를 입은 거였구나. 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아주고 보듬어 줄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지레 스스로 비난하고 있었음을 이해하고 자신을 위로할 일이다. 후회에 대응하는 방법. 자기 비난으로 자신의 영혼에 상처 입히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면 후회하고 자책해도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단순한 진리다. 하지만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러 인생이 꼬였다고 느끼거나 타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생각이 들면 괴로움도 크기에 그만큼 후회와 자책을 끊어내기 힘들다. 그래도 지난 일이라는 것은 변함없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괴로움에 나를 가둬놓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말라며 자신을 벌주었을지 모른다. 그동안 괴로웠던 것으로 죗값을 치렀다. 아니, 어쩌면 죄 지은 바도 없을지 모른다. 이제는 괴로움을 놓아주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흘려보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면서 자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는 일이다.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모두 뇌의 같은 부분에서 인지된다. 몸이 아플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같다. 그러니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 옆구리가 시리다. 가슴이 아프다 라는 말은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는 후회와 자책으로 아프지 마라. 이미 넘어져 버린 과거의 나를 문제 삼지 마라. 넘어진 것도 속상한데 왜 넘어졌냐고 타박하니 실로 괴로웠던 건 억울하고 서운한 나 자신일 것이다. 넘어진 이에게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다니냐고 비난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다. 대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거나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된다. 두 방법 모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괜찮냐고 물어주고 그가 얼마나 놀랐고 아팠는지 털어놓는다면 그의 얘기를 판단 없이 그저 들어주면 된다. 우리가 후회에 대응하는 방법도 똑같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다. 더 열심히 해야 했어.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 거야. 내가 욕심 부려서 그런 일을 당했지. 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로 당신의 여린 영혼에게 훈수 두지 마라. 실패를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지난 일, 그리고 과거의 나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잘 되지 못했던 그 일은 아마도 상황적으로 안 될 일, 기질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일,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들은 애초부터 내가 잘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절하지 못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싶어서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 행위의 동기를 깊이 이해하고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하는 마음도 함께 내어주자.
또 어떤 면에서는 욕심을 부렸든 자기 중심적이었든 무례하고 오만했든 내가 잘못했고 실패했음을 깨끗이 혹은 냉철하게 인정할 필요도 있다. 이때는 특정한 그 일을 실패한 것이지 잘못 산 인생이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았다면 달랐을 거야. 따위의 생각은 우리가 불완전하며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더 괴로워 자책감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면의 공허감, 중요한 뭔가가 빠지거나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충분하지 못한 느낌, 즉 이런 자아 결핍감은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경험하는 정서 상태이다. 자신에게 솔직할수록 자아 결핍감도 서서히 사라진다. 가끔 생기는 성공과 성취의 순간만을 쫓느라 삶의 대부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오점 없는 선택과 빈틈없는 행동을 하기 위해, 즉 되지도 않을 일에 애를 쓰니 삶은 또 얼마나 무겁겠는가. 그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살다 보면 후회도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행동도 훨씬 자유로워지고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삶의 소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도 후회가 덜 남는다. 인생은 실행 취소가 안 된다. 그냥 후회 좀 하는 거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반성하거나 비판하지도 마라.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살아왔는지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일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해주고 당당하게 나의 인생을 긍정해보자. 불완전함을 사랑하라. 우리의 선택은 늘 최선이었다. 과거를 곰곰이 되짚어보니 도저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해도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거기까지가 바로 최선이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니까 지난 일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맞는다면 과연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자. 오히려 그 일을 이미 겪어봤기에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거라고. 남는 장사다. 과거의 나는 지금보다 더 여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도 더 적었다. 이런 것들은 부족함의 증거물이 아니라 불완전함의 내용물일 뿐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이며 변화할지 머물러 있을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가? 그래도 괜찮다. 아쉬움 없는 삶이란 것도 가능하지 않으니 아쉬운 대로 바람드는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자. 아쉬움은 자기 비난이나 자책과 다르다. 비난이나 자책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판단이고 아쉬움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러니 이제 가슴으로 불완전함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이미 내 삶에서 일어났고 이제는 지나갔음을 담담히 인정해보자. 후회에 덫에 갇혀 있었다면 알지 못했을
삶의 다양한 측면을 향유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 정말 다시 들여다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수치스럽거나 화가 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당장 보기 싫어 묻어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니 문제다. 감추고 묻어둔 감정은 점점 거칠어져 어느 순간 더욱 사납게 달려들게 돼 있다. 그러니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렸고 미숙했고 능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았던 그 일로 더는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모든 실수와 부족함이 더 나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인정하자. 일단 지금 할 일은 내가 알고 그랬나? 모르고 그랬지. 하고 좀 뻔뻔하게 굴어보는 거다. 내 인생이다. 내 인생 내가 괜찮다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할까? 시련을 연료로 쓰기. 고통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고통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뭘 배우고 성장하라고 하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질지 모르겠다. 나도 그랬다. 아파 죽겠을 때는 몸과 마음이 다쳐버린다. 내 옆을 지키고 있던 사람도 보이지 않고 내게 건네는 위로나 격려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들이 사라지고 찬란한 햇빛도 날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고통이란 그런 것이다. 스스로 고립시킨다. 내 인생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 따위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 고통이란 아픈지도 모르게 나를 아프게 하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모르게 나를 이끈다. 고통은 진짜 이유가 아닌 엄한 구실로 사람을 미워하게 하며 세상과 먼 나만의 동굴로 끌어당긴다. 하지만 결국 그 동굴에서 내가 몰랐던 나를 만나면서 당혹과 부정을 거쳐 성숙과 변화로 안내한다. 또한 고통은 결국 다시 세상과 사람, 나의 삶을 향해 걷게 만들 것이다. 고통은 나를 이해하는데 꽤 쓸모가 있다. 고통은 통증과 괴로움을 아우른다. 몸의 아픔을 통증이라 하고 마음의 아픔을 괴로움이라 한다. 통증은 특정한 치료나 약물,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마음을 바꾸거나 치유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10여 년간 엄마의 병구안을 하면서 병실에서 사람들이 하는 비슷한 말들을 수없이 들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하필 나야? 그 인간 때문이야. 등등. 이것이 괴로움이다. 여기서 몸의 병은 1차적 고통이고 마음에서 생긴 괴로움은 2차적 고통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2차적 고통인 괴로움이다. 영화 미 비포 유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 윌은 능력과 외모, 집안 등 모자랄 게 하나 없어 보이는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다. 불행히도 그는 비 오던 날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다. 몇 년 후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며 썰렁한 농담을 하는 루이자를 임시 간병인으로 만난다. 6개월의 임시 간병 기간 동안 둘은 사랑에 빠진다. 그 시간은 윌이 스위스 기구안에 존엄사를 신청해 놓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기간이기도 했다. 사랑이 찾아왔기에
루이자도 윌의 부모도 윌이 결심을 바꿀 줄 알았다. 하지만 윌은 그럴 수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인생은 아니에요. 난 내 인생을 사랑했어요. 윌은 몸의 통증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할 만큼 생을 짓누르는 괴로움이었다. 고통은 체험해야 이해할 수 있다. 체험은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유하며 신비한 것이다. 고통에는 이유가 없다. 형벌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다. 그러니 어떤 인간에게든, 아니 신에게라도 이유를 따져 묻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 고통에는 다만 목적이 있을 뿐이다. 고통은 피할수록 대상과 증상을 바꿔가며 어떻게든 목적을 드러낸다. 그 목적이란 우리 각자가 수행해야 할 생의 과업이거나 참나를 회복하라는 요구이거나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다. 괴로울 땐 당장 회피하는 게 낫겠다 싶지만 진짜 봐야 할 고통은 직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회피하고 있거나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아예 고통을 인식 못하기도 한다. 때로는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내가 그랬다. 30대 초반 나는 벼랑간 알레르기 체질이 되었고 천식인가 싶을 정도로 기침과 가쁜 호흡으로 힘들었다. 자다가도 위가 쓰리고 아파서 깰 정도였다. 알레르기 검사를 해봤더니 10개가 넘는 원인이 나왔다. 몸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다. 폐질환 검사와 위내시경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죽을 만큼 아팠던 건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별거 중이었고 나혜석처럼 당당한 이혼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아이를 두고 집을 나온 죄책감을 등 뒤에 숨겨놓고 모른 척했다. 하지만 팽개쳐둔 감정은 마음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지 않았다. 의식 위로 올라와 나를 두들겨 팼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었고 죄인이 되고 싶지 않아 괴로웠다. 동시에 나는 이런 마음을 계속 내다버리고 싶었다. 그랬더니 몸이 미치도록 예민해지면서 아프기 시작한 것 같다. 그 몸의 소리가 지금 네가 돌봐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야 라고 알려주었다. 마음이 잘 흐르지 못하고 있었기에 몸이 덜커덩거리면서 신호를 보낸 것이다. 특히 나는 죄책감으로 힘들었다. 그 죄책감이란 것이 잘못된 행위를 자책하는 마음 같지만 실은 나쁜 사람이고 싶지 않은 몸부림 같은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내가 진짜 나쁜 엄마일까봐, 진짜 이기적인 인간일까봐, 아이가 나를 원망하며 내 탓이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내 안으로 숨어들어가 뒤집어 씌운 감정이 죄책감이었던 것이다. 상담을 받고 마음 공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챙겨보니 나는 자식을 두고 집 나온 나쁜 사람이 맞고 자식에게 죄를 지은 것도 맞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자학적인 수용과는 달랐다. 감정의 본질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조금 이해한 것뿐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그리 잘나지도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착하지도 않다.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도 나는 인간답게 살길 원하기 때문에
가진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충돌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이 괴롭지 않기 위해 배우고 변화해 간다. 불교에서는 고통은 곧 열반이며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하였다. 고통에 대한 자각과 알아차림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즉, 우리가 겪는 고통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데서 생겨난다는 걸 일깨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더욱이 고통을 찬미하지도 않으며 되도록 고통이 없기를 바란다. 고통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꽤 쓸모가 있다. 얼마 전에 이런 우스개를 보았다.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고통의 쓸모를 이 정도로 이해해도 좋겠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길에 고통과 마주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한 게 없다. 저항할 것인가, 연대할 것인가? 고통에 저항한다는 것은 고통 자체를 부인하거나 고통이 나만은 피해갔으면 하는 마음, 이미 온 고통이라면 어서 빨리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심정이다. 고통과 연대한다는 것은 고통을 끌어안고 가슴 깊이 슬퍼하면서도 고통이 나에게서 드러내려는 목적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태도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싸워 분노와 미움으로 괴로운 상황을 상상해보자. 고통에 저항하는 것은 친구와 말 안 하기, 다른 친구에게 욕하기, 술 마시고 전화해서 화내기, 절교하기, 다른 친구에게 달라붙기 따위일 것이다. 고통과 연대하는 것은 화나고 미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인지, 친구의 어떤 말과 태도가 나의 무슨 취약함을 건드렸는지, 나와 친구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면의 욕구와 두려움이 보이면서 분노와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거칠고 성난 마음도 잠잠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하지만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수행자가 아닌 우리가 고통을 끌어안기란 쉽지 않다. 평소 마음 공부를 꽤 했다고 해도 막상 몸이 크게 안 좋거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을 때면 알아차림 능력이나 평상심 같은 건 한순간에 무너진다. 미숙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고통을 사유할 수 있으려면 극도의 고통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한다. 그러니 조금 살만해졌을 때 뒤돌아보자. 모든 경험에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대개 자신과 삶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통이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데리고 갔었어. 에서 끝내지 말자는 것이다. 그 문턱 앞에서 나는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할 때 엄청난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두려움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 여기까지 가보자는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은 삶의 이면과 인간의 내적 그림자를 이해하게 된다. 자기 수용은 우리가 경험하긴 했지만 언어화하지 못한 삶의 이면과 존재의 그림자를 하나하나 의식하는 과정이다.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나의 힘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고통은 반드시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한다. 그때는 조금 더 성숙한 의식으로 고통과 연대할 수 있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다. 고통은 에고보다
힘이 세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도 하며 완전히 다른 정체성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정체성이 변하면 세상이 달리 보이며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인간관계 역시 달라진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면 당연히 삶 자체가 변화한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므로 고통을 끌어안아야 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고통의 목적을 의식화하는 일은 스스로 긍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고통받는 희생자, 학대받은 피해자, 사랑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등 부정적인 정체성에 머물러 있지 말자. 고통을 통과한 당신은 승자이며 학대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며 결핍이 키워낸 성취자다. 고통투성이인 인생에 덧없이 놀아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당당히 살아냈음을 인정하자. 남이 어떻게 보든 뭐라 하든 말든 나만은 나 자신을 괜찮게 보며 내 인생을 긍정하자. 왜냐고 묻는다면 나는 다시 이렇게 묻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자신과 삶을 수용하지 않고 부정적인 정체성에 머물렀을 때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무조건 수용하자는 게 아니다. 맹목적인 수용은 오히려 의식 성장을 저해하며 자기 성찰 없는 낙관은 회피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수용이란 내면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저절로 깨달아지는 긍정이다. 괴로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일. 철학적, 심리학적인 고통 탐구의 진수는 불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붓다의 깨달음 자체가 바로 고통의 사유에서 시작되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고이고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설명한 철학이 불교다. 그래서 붓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처음으로 설법한 것도 고통의 생성과 소멸을 다룬 사성제다. 사성제 중에 첫 번째 고성제에서는 8가지 고통을 설명한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의 사고에 이후 4가지 괴로움이 더해진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온의 집착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생로병사를 제외하면 고통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괴로움의 뿌리에는 모두 나가 있다. 나를 무시해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나를 중요하고 특별한 존재로 대접해주지 않아서 괴롭다. 다시 말하면 나를 드러내고 내세우려는 마음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미움, 분노, 질투, 슬픔, 상실감 등 온갖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문제는 그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할 때 더 큰 괴로움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밖만 볼 게 아니라 안과 밖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안을 보는 일이 우선이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며 왜 그렇게 대할까? 자신에 대한 어떻게와 왜의 탐구는 괴로움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고통이
내 앞에서 얼쩡거릴 때 봐야 할 내가 있구나. 고통이 나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구나 라고 접근해보자. 다른 사람과 우열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수많은 인연과 의존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없어질까봐 두려워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는 않는지, 변화가 두려워 익숙한 고통에 머무르려 하지는 않는지, 내 신념만을 중시하며 남들을 통제하려 하진 않는지 등 나의 두려움과 무지를 자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의 가장 좋은 안내자가 바로 고통이다. 고통을 목격한 사람들. 고통을 목격하는 것도 고통이다. 나의 어머니는 10년 가까이 난소암 투병을 하다 돌아가셨다. 나는 주간병인으로서 엄마의 반복되는 재발과 전이로 절망의 롤러코스터를 같이 타곤 했다. 80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자고 하는 짓인지 죽자고 덤비는 것인지 모르게 성했던 몸도 망가져가고 멀쩡하던 장기들도 하나씩 기능이 쇠하고 멈추는 걸 보았다. 사람이 순식간에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며칠 만에 가죽이 드러나도록 마르는 것도 보았다. 엄마는 이를 하도 악물어서 입술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기저귀를 찬 어머니를 보는 일도,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인지 고민하는 것도 괴로웠다. 숨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임종의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엄마가 눈을 감던 마지막 순간, 이후 죽은 사람을 처리하는 물질적인 과정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정신적인 과정을 중구난방 넘나들어야 하는 장래의 시간까지 괴로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니다. 순수하게 그 고통을 목격하는 게 힘들었다. 그 당시에는 몰랐다. 병구안하는 게 힘들고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힘든 줄 알았다. 엄마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다. 10여 년 동안 병들고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엄마를 보는 것,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전엔 엄마에게 못해준 것, 서운하게 한 것, 이제는 그만 놓고 편히 가시라고 기도한 것에 죄책감이 있었다. 가까운 사람이 몸의 질병, 우울증이나 중독 같은 정서 및 행동장애, 의사소통이 힘든 발달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 등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는 정말 힘들다. 장애가 있는 본인보다 보호자가 더 고통스러운 경우도 많다. 특히 이들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취급당하거나 결국 본인 스스로 그렇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면서 분노와 적개심, 슬픔과 좌절, 죄책감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가장 아픈 사람은 현재 온몸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맞다. 하지만 그 옆에서 고통의 수발을 드는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리 모두 알다시피 부모가 병들어 있다면 자녀도 고통을 받고, 장애가 있는 형제가 있다면 비장애 형제도 상처가 깊다. 집안에 중독자나 자살자가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중대한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된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통이란 게 그러하듯이 고통의 목격자가 얻게 되는 배움도 있다.
해당 질병이나 장애의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게 된다. 무엇보다 고통 곁에 있으면서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비겁한 도망자에서 위대한 영웅까지 인간 존재의 대극성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자아 초월 심리학자인 켄 윌버는 결혼하자마자 암에 걸린 아내의 곁을 지키면서 겪은 고통과 깨달은 내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기에서 밝히고 있다. 자신은 간호하는 사람으로서 빠른 시일 안에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친해지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친해지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삶과 친해지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한다. 돌아보니 나도 그랬던 것 같다. 타인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며 나에게도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 의연함, 내려놓음, 받아들임, 참여, 덜 심각함, 열림, 유머, 감사의 능력이 높아졌음을 느낀다. 가장 큰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극단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린다. 아니, 마치 빼앗긴 것 같다. 아무도 그를 세계 밖으로 내몰지 않았음에도 그는 마치 세계로부터 추방당한 것처럼 자신의 생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통 한가운데에 있는 그들은 언어를 상실하는 그 경험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또 다른 고통을 안게 된다. 가장 큰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자. 남에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큰 고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의 무게는 줄어든다. 하지만 막상 우리는 이해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쫓겨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까봐,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될까봐, 자신의 고통이 가십이나 안주거리가 될까봐 두렵다. 끔찍했던 고통의 경험은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는다. 그 에너지가 너무도 무겁고 어두워서 그 위험천만함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가 없다. 또는 그 경험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결함이라고 여기는 것을 드러내는 일 역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고 관계가 단절되고 또다시 버림받고 가진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 그러니 그 아픔을 좀 꺼내놓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다만 곁에 있어줄 뿐이다. 그러다 우리가 고통에서 조금 비켜설 수 있게 됐다면, 혹은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겠다면,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도 그저 목소리를 내보자.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글로 써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우리는 예전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아니다. 그때는 더 어렸고 미숙했고 잘 몰랐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도 적었다. 나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분명히 다른 존재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며 분명히 성숙해졌다. 자신과 안전한 타인을 믿고 고통을 꺼내보자. 고통과 시련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삶의 기술을 터득하는 데 기여했음을 받아들이자. 고통을 통과한 자신에게 자긍심을 갖고 박수를 보내자. 비참했던 기억을 털어놓았는데 혹시 기대했던 만큼 위로와 애정의 표현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나만의 동굴로 철수해서도 안 된다. 그 고통을 통과해 살아남은 우리 자신이 있다.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